혹시 3달 만에 1,300원짜리 주식이 14,000원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와, 1,300원이 14,000원이요? 네, 무려 10배. 그러니까 1000%가 오른 건데 이건 뭐 웬만한 코인도 올고 갈 상승률이죠. 그쵸. 정말 엄청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의 주인공이 바로 이 기록을 세운 계양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아, 계양전기? 네,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요. 한쪽에서는 테슬라 로봇의 심장이 될 핵심 부품주다. 이런 눈부신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요. 네네. 기대감이 엄청나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자료에서는 재무제표는 시뻘건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섬뜩한 현실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극단적인 온도차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정보는 뭔지, 이 회사의 본질은 뭐고, 또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한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뜨거운 욕망이랑 또 얼음처럼 차가운 습자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연구 같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광풍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인포그래픽 차트를 보니까 와, 이게 주가 차트라기보다는 거의 뭐 심장마비 환자의 심전도 기록 같아요. 그 표현이 딱 맞네요. 2025년 10월에 1,300원대에서 정말 잔잔하게 움직이던 주가가요. 2020년 1월 불과 석 달 만에 14,000원대까지 거의 뭐 수직으로 폭발해버렸어요. 네,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죠. 자료를 보면 특별한 공시도 없었고 심지어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딱지를 붙였는데도 속도만 더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런 약간 비성적인 급등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열풍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하고 매혹적인 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사요? 네,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 지형의 변화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달랐던 거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첫 번째 동력은 바로 테슬라 로봇. 아, 그 옵티머스? 네, 맞습니다. 옵티머스 테마예요. 테슬라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시장은 그 로봇의 혈관과 근육이 될 핵심 부품, 즉 모터를 누가 공급할 거냐, 여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바로 그때 이 계양전기가 그 핵심 공급망에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그냥 확 지배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거대한 꿈을 시장이 사기 시작한 거군요. 맞아요. 거기에 정부의 지능형 로봇 보급 확대 정책 발표가 기름을 부은 거죠. 아, 정책 지원까지? 네, 특허정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로봇 부품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순풍이 불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서사만으로는 사실 1000%라는 상승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가요? 네, 이 불길이 이렇게 크게 번진 데에는 주식 자체의 기술적인 특성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수급 논리인데요. 수급 논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요,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 자체가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아, 주식 수요. 네, 계양전기는 대주주인 해성산업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34%에 달해요. 꽤 높네요. 이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주식을 저희가 흔히 품절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품절주. 네,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주식시장이라기보다 약간 희귀한 한정판 운동화 시장처럼 변해버려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실제 가치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직 희소성이랑 이게 다음은 대박이다 라는 소문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몇몇 사람이 사기 시작하면 금방 물량이 동나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니까 가격에 그냥 천정부저로 솟구치는 겁니다. 와,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지분율은 0.05%로 거의 없고요. 이 폭등은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수세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테슬라 로봇이라는 거대한 미래 이야기가 불씨가 됐고 네, 품절주라는 그 마른 장작 같은 특성 때문에 1000%라는 대폭발이 일어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돌려서 보내주신 다른 자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갑자기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기분이에요. 그렇죠. 정신이 번쩍 들죠. 네,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드는 수준의 숫센들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주가가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로켓이라면
재무제표는 그 로켓이 서 있는 발사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니까요. 그렇죠. 발사대가 부실하면 큰일 나죠. 네, 로켓은 한 일로 솟구치기도 전에 폭발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재무제표는 빨간불이라면서 거의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마이너스 152억. 네, 회사의 빚이 자기 자본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무려 386%에 달한다고 경고합니다. 386%요? 와. 그리고 자기 자본이익률 ROE는 마이너스 69%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100억을 투자했더니 1년 만에 69억을 까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본을 그냥 태우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죠. 심지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6.27배로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6배 이상 고평가 상태라고 딱 지적을 해요. 그 숫자들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사실상 회사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들인 거죠. 네, 주가의 방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혼란스러운 건 다른 자료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또 다른 자료가 있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부채 비율은 66.1%로 오히려 크게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386%가 아니라 66.1%요? 네. 아니 어떻게 한 회사에 대한 재무 데이터가 이렇게 극과 극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때 왜 교차 검증이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게 마치 한 사람을 찍은 두 장의 사진 같은 거예요. 한 장은 전문 포토그래퍼가 조명을 완벽하게 써서 찍은 프로필 사진이고, 그렇죠. 인생샷 같은 거. 네, 다른 한 장은 아주 짓궂은 각도에서 찍은 소위 말하는 굴욕 사진이죠. 두 사진 모두 기술적으로는 진짜 그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무 데이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혹은 자회사의 실적까지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인지, 아니면 본체만 본 별도 재무제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개의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네요. 그럼 이 상반된 데이터들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자료의 그 암울한 수치들, 그러니까 영업적자나 386%의 부채 비율은 최근의 주가 폭등이 회사의 탄탄한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기대감이라는 뜬구름 위에서 벌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적 기반이 아니라는 거. 네. 반면에 두 번째 자료의 긍정적인 수치들은 회사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네. 설령 두 번째 자료의 긍정적인 지표가 100%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3개월 만에 10배 오르는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어느 쪽이 맞던 간에 주가 상승폭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특히 첫 번째 자료에서 지적한 PBR 6.27배라는 숫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보통 제조업 평균 PBR이 1배 미만, 그러니까 회사를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주가가 싼 경우가 대부분인데 6배가 넘는다는 건 비유하자면 10년 된 중고 세단을 언젠가 미래형 엔진으로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소문 하나만 믿고 최신형 포르쉐 가격을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어느 쪽 재무제표를 봐도 이 극심한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의 숫자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본업은 도대체 무엇이고 지금 시장을 열광시킨 로봇 테마와는 얼마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주가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회사의 DNA를 들여다봐야 미래의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니 계양전기는 1977년에 설립된 해성그룹 계열사로 역사가 꽤 깊은 회사네요. 그렇죠. 거의 50년 됐죠.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계양 브랜드로 잘하는 드릴, 그라인더 같은 전동 공구 사업이에요. 아, 계양 드릴? 네, 이게 전체 매출의 약 36%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3%는 자동차 시트나 창문을 움직이는 DC 모터를 만드는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의외로 자동차 부품 매출이 훨씬 크네요. 네,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시장은 지금 테슬라 로봇주라고 열광하지만
사실 이 회사는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테마주가 아니에요. 음, 거의 5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물체를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회전시키고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 한 우물만 파온 모터 장인에 가깝습니다. 모터 장인. 네, 우리가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뚫는 계양 드릴의 강력한 힘, 혹은 자동차 창문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그 정밀함 속에 이 회사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간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이 단단한 경험이야말로 지금의 화려한 로봇 이야기의 진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사업 같지만 모터 기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 기술을 응용해서 미래 산업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봇 사업이고요. 네, 여기서 액추에이터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액추에이터요?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 로봇의 근육과 관절입니다. 모터가 힘을 만드는 심장이라면 액추에이터는 그 힘을 받아서 정밀하고 제어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죠. 아,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서 로봇이 그냥 뻣뻣한 기계에 머물릴지 아니면 인간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할지가 결정됩니다. 정말 핵심 기술이네요. 그렇죠. 계양전기는 바로 이 액추에이터와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효율 BLDC 모터 개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회사의 공식적인 비전도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이고 중장기적으로 로보틱스랑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네, 방향성은 명확하죠. 들어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근거 없는 뜬구름은 아니네요. 회사가 나아가려는 전략적 방향하고 시장의 기대가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맞아요. 그게 이 상황을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죠.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은 아니라는 것. 다만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수많은 기술적, 사업적 불확실성을 현재 주가가 너무나도 앞서서 그것도 1000%나 끌어와서 반영해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리가 됩니다. 회사는 모터 기술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지만 재무 상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주가는 이미 그 먼 미래를 다 이룬 것처럼 폭등한 상태다. 네, 요약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 포함된 2026년 1월 9일자 차트를 보면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엄청나게 밀리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던데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하나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그 긴 윗꼬리는 단순한 차트 모양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벌어진 치열한 전쟁의 상흔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쟁의 상흔이요? 네, 하루 종일 주가를 하늘로 밀어 올리려는 기대감을 가진 매수 세력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10배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세력이 그야말로 거대한 힘겨루기를 한 거죠. 아, 매수와 매도의 싸움? 네, 결과적으로는 파는 힘이 이겼고 그 상흔이 모든 투자자에게 이 높은 고도에는 공기가 희박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들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현재 구간은 더 이상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오직 인간의 광기와 공포, 즉 수급과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야수의 영역, 다시 말해 도박판에 가깝다고 단언합니다. 야수의 영역, 표현이 강렬하네요. 네. 따라서 신규 진입은 극도로 위험하며 기존 보유자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도박판이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5일 이동평균선인 15,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하고 9,8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 부분. 이거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꼴이잖아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순 자체가 이 상황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그 전략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 최소화 가이드에 가깝죠? 피해 최소화 가이드. 우리는 당신들이 이 위험한 불장난에 뛰어들 것을 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꼭 해야겠다면 최소한 여기는 비상구고 저기는 폭탄이니 그것만은 알고 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일종의 응급처치 매뉴얼인 셈이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분석이 통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섰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양전기라는 한 회사를 통해 미래를 향한 뜨거운 기대감이 기업의 현재 가치라는 땅과 어떻게 충돌하고 또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테슬라 로봇이라는 거대한 서사와 정부 정책이라는 순풍을 타고 주가는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그 발밑에는 논란 많은 재무 상태와 극심한 고평가라는 경고 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네요. 네. 희망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엔진과 현실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숫자와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 중 당신은 무엇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